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 사용법입니다. 저자는 독일 분이십니다.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 출판사는 나무사이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슈퍼스타는 바로 대뇌 변형계입니다. 대뇌 변형계는 뇌 중간층에 위치하며 뇌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는데 쥐나 고양이, 원숭이 등 포유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대뇌 변형계는 최소 1억 5천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 지름 약 10km의 거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며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역사적 뒤안길로 보내버린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고 매우 영리한 작은 동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치류라고 추정되는 이 생명체가 현존하는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민하고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 우리의 대뇌 변형계 안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미소를 지어라. 행복하게 보이려면 꽤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얽히지 않은 무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장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는지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런 표정을 관찰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몸이 건조한 표정을 짓거나 인상을 찌푸린 건 아닐까요? 여기에 림비에 아주 내밀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그걸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림비의 건강을 위해 가벼운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평상시에 좀 따뜻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 미소는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앞에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미소를 마주한 사람들에게도 미소가 번지기 때문이죠. 직업적 소명과 행복의 상관관계.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직업과 커리어, 소명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 때문에, 커리어는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는데 소명의식은 열정을 우선시했고 돈과 명예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셀리기만은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때만 비로소 행복감과 만족감이 찾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셀리그만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지금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이직하지 마라. 직업적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의 변화를 줘봅시다. 당신의 고유한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직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그렇게 재능을 발휘할 때 내면에서 열정, 활력, 진정성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림비는 항상 당신의 감정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싶어 한다.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총 2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친절 용기,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망, 사회적 재능, 창의성, 감사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3가지에서 7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일과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행복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리그만은
약점을 좀 더 낮게 개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의 공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각자가 지닌 강점을 더 강화하고 삶의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최대한 자주 활용하는 것이죠. 행복한 감정을 만드는 작은 습관의 힘. 베토벤은 아침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정확히 커피콩 60개를 셌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낮고 덜그럭대는 자기 소유의 피아노 의자에 앉아야만 피아노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할 동안 의자의 삐그덕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헝가리의 작가 에프라임 키쇼는 잠옷 차림일 때만 글을 썼고 자신의 집에 있을 때는 모든 방의 등을 켜둬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잘 알려진 계획들을 열거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지만 어쩌면 이런 유명인들의 괴팍한 행동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출난 능력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기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들은 림비를 좀 더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유명인들을 보며 한 가지는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유별난 습관이 있다면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별난 행동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궤벽이 아니라면 자신만의 특이한 점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심리학자이자 강박증 전문가인 한그루 에디는 이런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근본적으로 정상이라 봤습니다. 루틴이라고 부르는 이 습관적인 행동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뇌의 부하를 경감시켜주고 창의적인 생각이 유입될 수 있도록 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루틴이 있으면 아침마다 이를 먼저 닦을지 알약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적인 루틴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이며 마음의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림비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림비마다 은밀히 신호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장비나 자재, 소리, 향기, 옷, 용기, 습관, 요일 중에서 특별히 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 결과를 주변에 떠돌릴 필요도 없고 유명한 스타들처럼 특이한 의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특정 향기에 취하고 화면에서 좋아하는 글자체를 발견하고 특정 스타일의 신발이나 스카프 또는 티셔츠를 걸치며 당신의 림비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십시다. 우울증이 발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선 림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림비가 아픈 것은 스스로 뭔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고 외부 환경이 너무 엉망이라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그 상황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집단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림비의 네트워크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림비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소비했습니다. 아픈 림비는 병을 유발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경증 우울증이라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중증이라면 몇 주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주제를 접할 때 림비의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림비의 생화학 반응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약물로 림비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제어하는 치료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들고 위험한 방법으로 림비가 가장 위중할 동안
림비를 보조하는 임시 방편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화학 물질보다 훨씬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치료법은 바로 앞서 소개한 림비 고유의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죠. 병이 든 림비는 자신이 만든 사막에 스스로를 방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정신의 사막일지라도 어느 한편에서는 생명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빨리 림비를 그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스스로 그곳에 당도할 힘이 없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넘쳐흐르는 샘물과 같은 이미지를 내면에 떠올리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림비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나는 끝없이 좌절만 가득한 곳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신경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내게 깊은 감명을 준 내 우상입니다. 그는 제3제국 통치 기간에 수년간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추악한 악의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코앞에 죽음을 목격했지만 프랭크 박사는 그의 신념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의미가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고문을 당하고 희미한 희망조차 없이 좌절만 가득한 상황이라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단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오로지 당사자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지, 계속 싸울지, 눈앞에 뿌연 안개만 주목할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목표를 찾아낼지, 그 결정권만은 온전히 각자 내면에 존재합니다. 프랭클은 산행을 매우 좋아하는 열정적인 등산가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위험한 산을 등반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할 만한 것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두려움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걸까? 그의 통찰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림비가 용인하는 일만 내게 허용된 걸까? 인간은 내면에 있는 포유류에 저항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인간은 림비에게 무기력하게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프랭클은 이를 정신의 반항심이라 부르며 림비를 억압하거나 내면의 악과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분노와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런 감정에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신피질과 림비는 서로를 신뢰하고 무섭고 물러서고 싶은 상황에서도 함께 도전하며 그 과제를 풀어갑니다. 산악가는 편한 길로만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신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난코스를 찾습니다. 자신의 림비와 경쟁하고 림비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림비의 힘뿐 아니라 두려움까지 이용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을 벗어나 한계에 부딪혀 극복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죠. 그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계속 도전하고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로 매일의 행복을 발견하라.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무심코 보낸 하루 중 어느 순간에 감사를 느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는 대뇌피질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공간과 정서 조절, 스트레스 완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이죠.
제가 깜빡 잊고 설명 안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림비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뇌 변형계를 말합니다. 림비의 솟구치는 힘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비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의 쳇바퀴를 다람쥐의 쳇바퀴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죠. 발전기 따위는 떼어버리십시오. 당신이 의무라 생각했던 것에서 재미를 찾고 해야만 하는 임무가 아닌 놀이라고 발상을 전환하고 당신을 혹사하는 짐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유머를 발견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소리처럼 들립니까? 림비는 그리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림비는 자신의 생활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중해야 되는 일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박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 하잖아. 이렇게 소리내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주의력은 해야 될 업무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림비가 인지 부조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란 행동과 생각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한 것이 생각이나 의도와 다를 때 림비는 매우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림비는 무엇보다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게다가 소리내어 말하기는 신체적인 활동으로 림비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빼앗긴 림비의 시선을 주 업무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 신체를 활용합시다.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용히 입술만이라도 움직여서 말해봅시다. 또는 페널티킥을 성공한 축구선수가 기쁨에 겨워서 양팔을 쭉 뻗듯 당신도 양팔을 뻗어봅시다. 중간 단계마다 매듭을 짚습니다. 중간 목표를 설정합시다. 어떤 일이든 우선 그 과제를 단계별로 나눠봅시다. 특정한 기한까지 일부분을 마치고 나면 직장 상사, 업무 관계자 또는 배우자와 중간 결과물을 공유해 봅시다. 하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미완의 상태이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신이 지치고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중간에 멈춘 행동은 완전히 완료된 것보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심지어 완수된 업무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미완성된 작업을 더 잘 기억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효과를 활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을 끝내곤 합니다. 이야기의 끝이 궁금해진 시청자가 다음 주의 방송도 보게 하려는 의도죠. 장기 프로젝트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해야 될 일을 자꾸 떠올리고 그 상황은 림비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겨우 일부를 끝냈을 뿐이고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 비난으로 자신과 림비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비록 일부일지언정 끝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림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단계를 완수한 뿌듯함을 림비와 만끽하십시오. 그런 감정은 그 다음 단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힘과 의욕을 샘솟게 합니다. 50분,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림비가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50분 동안은 자신을 가둬두고 심체 감각을 억제하며 조용히 견뎌내는 것이죠. 50분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마법의 집중 시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축구의 전후반 경기 시간도 연장 시간을 포함해 딱 그 정도이며 학교의 수업 시간도 드라마의 방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머를 50분 맞춰놓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거나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 봅시다. 우선 이 50분 동안 무엇을 처리할지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로 나눠진 일이라면 그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정합시다. 20분 동안은 인터넷에서 주제를 검색을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50분이 지나고 나면 림비를 3장 밖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림비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죠. 자리에 일어나서 잠시 산책을 한다든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게임이나 가벼운 취미에 전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림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림비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림비는 실망해서 다음번 50분 집중을 시도할 때 온 힘을 다해 반항을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책상 위부터 정리하라. 지금은 청소가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림비를 행복하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정리할 때 림비는 즐거워합니다. 단순한 정리 동뚱만으로 되뇌 피질과 림비 사이에 꼬인 실태래가 풀리고 매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료하게 체계가 잡힌 직장이나 매우 잘 정리된 서랍을 선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누가 불시에 방문해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제대로 질서가 잡힌 책상에서는 체계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 밖에도 소유한 물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구매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림비의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청소할 장소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잡동사니가 잔뜩 늘어져 있는 책상 또는 대충 쑤셔 넣은 옷으로 꽉 찬 옷장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로 탈바꿈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이 아주 쉽다고 느끼지만 어떤 이는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내면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림비가 인정할 만한 이상적인 장면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시작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엉망진창의 서재 또는 발 디딜 틈도 없는 침실을 봐도 새롭고 이상적인 꿈의 공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언젠가는 강렬하게 원하는 모습이 떠오를 거라고 믿죠. 뇌과학이 알려주는 성공의 새로운 정의. 티베트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소유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부유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 불행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록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즐기고 누리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과 부의 순서를 바꿔봅시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부자가 될 기회도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 수입에 달렸다는 생각은 말끔히 지워버립시다. 그런 사슬로부터 님비를 자유롭게 놓아주십시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훨씬 여유롭고 따라서 항상 돈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자면서 살 빼는 원리.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식사 시간 사이에 5시간의 공복기를 가지고 아침에는 탄수화물, 점심에는 여러 가지 성분을 골고루 먹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취침 전에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고 잠자는 동안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새로운 림비 다이어트법을 제안해 당신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1. 림비의 입맛을 덜 달게 길들여라. 건강에 해로운 당을 향한 갈망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림비가 가장 좋아하는 인지 방법인 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지 않은 음료와 음식에 림비를 적용시키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을 덜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테스트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금합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십니다. 과일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먹습니다. 콘프레이크나 건과일이 든 귀리 대신 심심한 맛의 오트밀을, 달달한 설탕 대신 무설탕 블랙커피를, 케이크 대신에 과일이나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림비가 너무 맛이 없어 하며 불평할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식단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당분 섭취를 줄이겠다고 인공 감미료로 대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달달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체계는 근무대기 체제로 전환합니다. 곧 일거리가 당도하겠군. 모두 준비하세. 그러나 인공 감미료의 경우 예상보다 칼로리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림비의 생화학 반응은 즉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부족하다. 배고파. 그로 인해 림비의 야식 본능이 눈을 뜨게 되면 이를 제지하는 데 되뇌 피질에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콜라와 레모네이드, 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달콤한 음료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존스 호킨스 연구소에 따르면 액체의 열량이 고용식품에서 나온 열량보다 몸무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평소보다 하루에 딱 한 병씩만 적게 먹어도 6개월 이내의 체중이 500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식을 금하면 림비는 몰래 먹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실제로 포테이토 칩이나 초코빵 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숨긴 곳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몸이 단 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허겁지겁 간식을 먹습니다. 이럴 때 림비를 달래는 영리한 해결책은 초콜릿 한 조각, 젤리 몇 개를 음미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간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단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열량을 너무 높이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단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진짜 주범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집어먹는 간식입니다.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 말이죠. 사실 봉지로 손을 뻗어 간식을 입으로 가져가 질겅질겅 씹어 먹거나 바삭하게 깨먹는 이런 재미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즐거움이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잡는 원숭이의 손과 주정부리를 잡는 인간의 손에 움직임이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동물과 같은 림비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없애기 대신 새로 채우기입니다. 주정부리를 먹는 습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새로운 간식거리를 공급하십시오.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포테이토 칩이나 초코빵 대신에 당근이나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림비가 처음에는 그다지 동하지 않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받아들이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섭취한 1000칼로리의 간식 때문에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 모두 행복해집니다. 한밤중에는 부족하게 먹습니다. 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뿐더러 체중 증가에 크게 공헌을 합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음식을 꼭 섭취하고 싶다면 저열량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경우라면 탄수화물을 곁들이지 말고 샐러드 같은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죠. 밤에 출출해서 야식이 생각난다면 요거트나 저지방 치즈 또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달고 짠 음식을 여러 장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올라왔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본 참가자들은 입맛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제공한 소금을 친 땅콩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각적인 의미만으로도 림비가 실제 섭취와 동일한 자극을 받아 포만감을 느낀 것이죠. 늦은 저녁, 갑자기 티라미수 케이크나 초콜릿, 캔디 등을 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면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음식 사진으로 배를 채워봅시다. 그러면 음식 광고에서 실제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유독 짧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세지 빵 또는 크루아상 사진을 10분간 들여다보면 림비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불러합니다. 독일의 운동선수 출신 헬스 트레이너 게르트 푼 쿤 하르트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을 고안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합니다. 책상 앞, 회의실, 휴게실, 식당, 차 안 또는 지하철 등에서 늘상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에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해봅시다. 5에서 10초간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고도 위축된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실에서 팔을 몸에 붙이고 10초간 강하게 힘을 줬다 풀어봅시다. 바닥에서 발바닥을 약 1cm 들었다 한번 내려봅시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밀었다가 힘을 풀어봅시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 앞의 책상도 활용을 해봅시다. 림비와 함께 간단한 운동법을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면 림비는 다음번 회의에 한결 즐겁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며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야 한다면 관략근을 힘껏 조여봅시다. 하지 혈관에 좋은 정맥 점프 운동을 할 기회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의 발가락을 바닥에서 가능한 한 높게 들어봅시다. 발가락을 다시 바닥으로 내리고 이번에는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서 까치발로 서봅시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화력도 훈련할 수가 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상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한 100번은 수다를 떨었던 사이처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네봅시다.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과도 마치 단골 손님인 듯 짧은 대화를 나눠봅시다. 당신의 림비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단골 관계를 구축해봅시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같은 슈퍼마켓을 이용해봅시다. 같은 레스토랑을 규칙적으로 방문을 하고 주유소도 한 곳을 지정해 주유를 하고 지하철을 탈 때도 동일한 입구로 탑승을 합니다.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몇 마디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림비가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불편함이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림비만의 친화력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림비는 신뢰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설 때 몇 명의 낯선 이에게 마치 아는 사람인 듯 눈빛을 보내는 것도 훌륭한 침묵 기술입니다. 그에게 당당히 다가가 단골 고객, 옆집 사람, 학창시절의 동창처럼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나 기억 못하겠어? 이런 말을 던지며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림비를 만날 때 당신의 림비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그 태도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미소를 지어라. 행복하게 보이려면 꽤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무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쉽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림비의 건강을 위해 가벼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것이죠. 평상시에 좀 더 따뜻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미소는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앞에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미소를 마주한 사람들에게도 미소가 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뒷부분부터 녹음을 했는데요. 처음 녹음을 해놓고 한 일주일 뒤에 앞부분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 사용법입니다. 저자는 독일 분이십니다.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 출판사는 남은 사이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슈퍼스타는 바로 대뇌 변형계입니다. 대뇌 변형계는 뇌 중간층에 위치하며 뇌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뇌라고 부르는데 쥐나 고양이, 원숭이 등 포유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대뇌 변형계는 최소 1억 5천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약 6,500만 년 전 지름 약 10km의 거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며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역사적 뒤안길로 보내버린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고 매우 영리한 작은 동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치류라고 추정되는 이 생명체가 현존하는 모든 포유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민하고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 우리의 대뇌 변형계 안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미소를 지어라. 행복하게 보이려면 꽤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얽히지 않는 무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장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는지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런 표정을 관찰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몸이 건조한 표정을 짓거나 인상을 찌푸린 건 아닐까요? 여기에 림비에 아주 내밀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그걸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림비의 건강을 위해 가벼운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평상시에 좀 따뜻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듯 미소는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앞에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미소를 마주한 사람들에게도 미소가 번지기 때문이죠. 직업적 소명과 행복의 상관관계.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직업과 커리어, 소명의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 때문에, 커리어는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는데 소명의식은 열정을 우선시했고 돈과 명예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셀리기만은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때만 비로소 행복감과 만족감이 찾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셀리그만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지금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이직하지 마라. 직업적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의 변화를 줘봅시다. 당신의 고유한 재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직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그렇게 재능을 발휘할 때 내면에서 열정, 활력, 진정성이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림비는 항상 당신의 감정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싶어 한다. 셀리그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총 2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친절 용기,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망, 사회적 재능, 창의성, 감사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3가지에서 7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일과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행복과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리그만은 약점을 좀 더 낮게 개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의 공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각자가 지닌 강점을 더 강화하고 삶의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최대한 자주 활용하는 것이죠. 행복한 감정을 만드는 작은 습관의 힘. 베토벤은 아침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정확히 커피콩 60개를 셌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낮고 덜그럭대는 자기 소유의 피아노 의자에 앉아야만 피아노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할 동안 의자의 삐그덕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헝가리의 작가 에프라임 키쇼는 잠옷 차림일 때만 글을 썼고 자신의 집에 있을 때는 모든 방의 등을 켜둬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잘 알려진 계획들을 열거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지만 어쩌면 이런 유명인들의 괴팍한 행동에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출난 능력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기벽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들은 림비를 좀 더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유명인들을 보며 한 가지는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유별난 습관이 있다면 그대로 둬도 괜찮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별난 행동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궤벽이 아니라면 자신만의 특이한 점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의 심리학자이자 강박증 전문가인 한구루 에디는 이런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근본적으로 정상이라 봤습니다. 루틴이라고 부르는 이 습관적인 행동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뇌의 부하를 경감시켜주고 창의적인 생각이 유입될 수 있도록 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루틴이 있으면 아침마다 이를 먼저 닦을지 알약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적인 루틴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이며 마음의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림비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림비마다 은밀히 신호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장비나 자재, 소리, 향기, 옷, 용기, 습관, 요일 중에서 특별히 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 결과를 주변에 떠돌릴 필요도 없고 유명한 스타들처럼 특이한 의식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특정 향기에 취하고 화면에서 좋아하는 글자체를 발견하고 특정 스타일의 신발이나 스카프 또는 티셔츠를 걸치며 당신의 림비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십시다. 우울증이 발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선 림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림비가 아픈 것은 스스로 뭔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고 외부 환경이 너무 엉망이라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그 상황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집단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림비의 네트워크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림비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소비했습니다. 아픈 림비는 병을 유발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경증 우울증이라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중증이라면 몇 주간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주제를 접할 때 림비의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림비의 생화학 반응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약물로 림비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제어하는 치료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힘들고 위험한 방법으로 림비가 가장 위중할 동안 림비를 보조하는 임시 방편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주입하는 화학 물질보다 훨씬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치료법은 바로 앞서 소개한 림비 고유의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죠. 병이 든 림비는 자신이 만든 사막에 스스로를 방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정신의 사막일지라도 어느 한편에서는 생명이 흐르는 오아시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빨리 림비를 그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스스로 그곳에 당도할 힘이 없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넘쳐흐르는 샘물과 같은 이미지를 내면에 떠올리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림비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나는 끝없이 좌절만 가득한 곳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신경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내게 깊은 감명을 준 내 우상입니다. 그는 제3제국 통치 기간에 수년간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추악한 악의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코앞에 죽음을 목격했지만 프랭크 박사는 그의 신념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의미가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고문을 당하고
희미한 희망조차 없이 좌절만 가득한 상황이라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단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오로지 당사자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지, 계속 싸울지, 눈앞에 뿌연 안개만 주목할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목표를 찾아낼지, 그 결정권만은 온전히 각자 내면에 존재합니다. 프랭클은 산행을 매우 좋아하는 열정적인 등산가였습니다. 언젠가 그는 위험한 산을 등반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할 만한 것만 해야 할까? 사람들이 두려움보다 강할 수는 없는 걸까? 그의 통찰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림비가 용인하는 일만 내게 허용된 걸까? 인간은 내면에 있는 포유류에 저항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인간은 림비에게 무기력하게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프랭클은 이를 정신의 반항심이라 부르며 림비를 억압하거나 내면의 악과 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분노와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런 감정에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신피질과 림비는 서로를 신뢰하고 무섭고 물러서고 싶은 상황에서도 함께 도전하며 그 과제를 풀어갑니다. 산악가는 편한 길로만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신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난코스를 찾습니다. 자신의 림비와 경쟁하고 림비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림비의 힘뿐 아니라 두려움까지 이용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길을 벗어나 한계에 부딪혀 극복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죠. 그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계속 도전하고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로 매일의 행복을 발견하라.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무심코 보낸 하루 중 어느 순간에 감사를 느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는 대뇌피질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공감과 정서 조절, 스트레스 완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이죠. 제가 깜빡 잊고 설명 안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림비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뇌 변형계를 말합니다. 림비의 솟구치는 힘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비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의 쳇바퀴를 다람쥐의 쳇바퀴처럼 만들면 되는 것이죠. 발전기 따위는 떼어버리십시오. 당신이 의무라 생각했던 것에서 재미를 찾고 해야만 하는 임무가 아닌 놀이라고 발상을 전환하고 당신을 혹사하는 짐이라 생각했던 것에서 유머를 발견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소리처럼 들립니까? 림비는 그리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림비는 자신의 생활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중해야 되는 일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박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 하잖아. 이렇게 소리내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주의력은 해야 될 업무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림비가 인지 부조화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란 행동과 생각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한 것이 생각이나 의도와 다를 때 림비는 매우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린비는 무엇보다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게다가 소리내어 말하기는 신체적인 활동으로 린비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빼앗긴 린비의 시선을 주 업무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 신체를 활용합시다.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용히 입술만이라도 움직여서 말해봅시다. 또는 페널티킥을 성공한 축구선수가 기쁨에 겨워서 양팔을 쭉 뻗듯 당신도 양팔을 뻗어봅시다. 중간 단계마다 매듭을 짚습니다. 중간 목표를 설정합시다. 어떤 일이든 우선 그 과제를 단계별로 나눠봅시다. 특정한 기한까지 일부분을 마치고 나면 직장 상사, 업무 관계자 또는 배우자와 중간 결과물을 공유해봅시다. 하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미완의 상태이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신이 지치고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중간에 멈춘 행동은 완전히 완료된 것보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심지어 완수된 업무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미완성된 작업을 더 잘 기억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효과를 활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을 끝내곤 합니다. 이야기의 끝이 궁금해진 시청자가 다음 주의 방송도 보게 하려는 의도죠. 장기 프로젝트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해야 될 일을 자꾸 떠올리고 그 상황은 린비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 겨우 일부를 끝냈을 뿐이고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 비난으로 자신과 린비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비록 일부일지언정 끝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린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단계를 완수한 뿌듯함을 린비와 만끽하십시오. 그런 감정은 그 다음 단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힘과 의욕을 샘솟게 합니다. 50분,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린비가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50분 동안은 자신을 가둬두고 심체 감각을 억제하며 조용히 견뎌내는 것이죠. 50분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마법의 집중 시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축구의 전후반 경기 시간도 연장 시간을 포함해 딱 그 정도이며 학교의 수업 시간도 드라마의 방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머를 50분 맞춰놓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거나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을 제어해 봅시다. 우선 이 50분 동안 무엇을 처리할지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로 나눠진 일이라면 그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정합시다. 20분 동안은 인터넷에서 주제를 검색을 하고 나머지 30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50분이 지나고 나면 린비를 3장 밖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린비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죠. 자리에 일어나서 잠시 산책을 한다든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게임이나 가벼운 취미에 전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린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린비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린비는 실망해서 다음번 50분 집중을 시도할 때 온 힘을 다해 반항을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책상 위부터 정리하라. 지금은 청소가 왜 좋은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림비를 행복하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정리할 때 림비는 즐거워합니다. 단순한 정리 동뚱만으로 되뇌 피질과 림비 사이에 꼬인 실태래가 풀리고 매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료하게 체계가 잡힌 직장이나 매우 잘 정리된 서랍을 선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누가 불시에 방문해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제대로 질서가 잡힌 책상에서는 체계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 밖에도 소유한 물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서 비효율적인 구매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림비의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청소할 장소로 직접 가는 것입니다. 잡동사니가 잔뜩 늘어져 있는 책상 또는 대충 쑤서 넣은 옷으로 꽉 찬 옷장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태로 탈바꿈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일이 아주 쉽다고 느끼지만 어떤 이는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내면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림비가 인정할 만한 이상적인 장면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시작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엉망진창의 서재 또는 발 디딜 틈도 없는 침실을 봐도 새롭고 이상적인 꿈의 공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일에 열중하면서 언젠가는 강렬하게 원하는 모습이 떠오를 거라고 믿죠. 뇌과학이 알려주는 성공의 새로운 정의. 티베트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소유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부유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 불행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록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즐기고 누리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행복과 부의 순서를 바꿔봅시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야 부자가 될 기회도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 수입에 달렸다는 생각은 말끔히 지워버립시다. 그런 사슬로부터 림비를 자유롭게 놓아줍시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훨씬 여유롭고 따라서 항상 돈이 충분합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자면서 살 빼는 원리.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식사 시간 사이에 5시간의 공복기를 가지고 아침에는 탄수화물, 점심에는 여러 가지 성분을 골고루 먹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취침 전에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고 잠자는 동안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새로운 림비 다이어트법을 제안해 당신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1. 림비의 입맛을 덜 달게 길들여라. 건강에 해로운 당을 향한 갈망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림비가 가장 좋아하는
인지 방법인 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지 않은 음료와 음식에 림비를 적용시키면 자연스럽게 단 음식을 덜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테스트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을 금합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십니다. 과일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먹습니다. 콘프레이크나 건과일을 든 귀리 대신 심심한 맛의 오트밀을, 달달한 설탕 대신 무설탕 블랙커피를, 케이크 대신에 과일이나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림비가 너무 맛이 없어 하며 불평할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식단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당분 섭취를 줄이겠다고 인공 감미료로 대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달달한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체계는 그무대기 체제로 전환합니다. 곧 일거리가 당도하겠군. 모두 준비하세. 그러나 인공 감미료의 경우 예상보다 칼로리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림비의 생화학 반응은 즉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부족하다. 배고파. 그로 인해 림비의 야식 본능이 눈을 뜨게 되면 이를 제지하는 데 되뇌 피질에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콜라와 레모네이드, 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달콤한 음료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존스 호킨스 연구소에 따르면 액체의 열량이 고용식품에서 나온 열량보다 몸무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인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평소보다 하루에 딱 한 병씩만 적게 먹어도 6개월 이내의 체중이 500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식을 금하면 림비는 몰래 먹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실제로 포테이토 칩이나 초코빵 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숨긴 곳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몸이 단 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허겁지겁 간식을 먹습니다. 이럴 때 림비를 달래는 영리한 해결책은 초콜릿 한 조각, 젤리 몇 개를 음미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간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단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열량을 너무 높이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단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진짜 주범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집어먹는 간식입니다.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 말이죠. 사실 봉지로 손을 뻗어 간식을 입으로 가져가 질겅질겅 씹어먹거나 바삭하게 깨먹는 이런 재미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즐거움이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잡는 원숭이의 손과 주정부리를 잡는 인간의 손에 움직임이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동물과 같은 림비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없애기 대신 새로 채우기입니다. 주정부리를 먹는 습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새로운 간식거리를 공급하십시오.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포테이토 칩이나 초코빵 대신에 당근이나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림비가 처음에는 그다지 동하지 않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받아들이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섭취한 1000칼로리의 간식 때문에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 모두 행복해집니다. 한밤중에는 부족하게 먹습니다. 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뿐더러 체중 증가에 크게 공헌을 합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음식을 꼭 섭취하고 싶다면 저열량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고기나 생선을 먹는 경우라면 탄수화물을 곁들이지 말고 샐러드 같은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죠. 밤에 출출해서 야식이 생각난다면 요거트나 저지방 치즈 또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달고 짠 음식을 여러 장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올라왔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본 참가자들은 입맛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제공한 소금을 친 땅콩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각적인 의미만으로도 린비가 실제 섭취와 동일한 자극을 받아 포만감을 느낀 것이죠. 늦은 저녁, 갑자기 티라미수 케이크나 초콜릿, 캔디 등을 먹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면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음식 사진으로 배를 채워봅시다. 그러면 음식 광고에서 실제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유독 짧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소세지 빵 또는 크루아상 사진을 10분간 들여다보면 린비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불러합니다. 독일의 운동선수 출신 헬스 트레이너 게르트 푼 쿤 하르트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을 고안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합니다. 책상 앞, 회의실, 휴게실, 식당, 차 안 또는 지하철 등에서 늘상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에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해봅시다. 5에서 10초간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고도 위축된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회의실에서 팔을 몸에 붙이고 10초간 강하게 힘을 줬다 풀어봅시다. 바닥에서 발바닥을 약 1cm 들었다 한번 내려봅시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밀었다가 힘을 풀어봅시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 앞의 책상도 활용을 해봅시다. 린비와 함께 간단한 운동법을 하나하나 발견하다 보면 린비는 다음번 회의에 한결 즐겁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며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줄을 서야 한다면 관략근을 힘껏 조여봅시다. 하지 혈관에 좋은 정맥 점프 운동을 할 기회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의 발가락을 바닥에서 가능한 한 높게 들어봅시다. 발가락을 다시 바닥으로 내리고 이번에는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서 까치발로 서봅시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화력도 훈련할 수가 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상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한 100번은 수다를 떨었던 사이처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네봅시다.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과도 마치 단골 손님인 듯 짧은 대화를 나눠봅시다. 당신의 린비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단골 관계를 구축해봅시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같은 슈퍼마켓을 이용해봅시다. 같은 레스토랑을 규칙적으로 방문을 하고 주유소도 한 곳을 지정해 주유를 하고 지하철을 탈 때도 동일한 입구로 탑승을 합니다.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몇 마디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린비가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불편함이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린비만의 친화력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린비는 신뢰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설 때 몇 명의 낯선 이에게 마치 아는 사람인 듯 눈빛을 보내는 것도 훌륭한 침묵 기술입니다. 그에게 당당히 다가가
단골 고객, 옆집 사람, 학창시절의 동창처럼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나 기억 못하겠어? 이런 말을 던지며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림비를 만날 때 당신의 림비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그 태도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미소를 지어라. 행복하게 보이려면 꽤나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무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쉽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림비의 건강을 위해 가벼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것이죠. 평상시에 좀 더 따뜻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미소는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 앞에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 미소를 마주한 사람들에게도 미소가 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뒷부분부터 녹음을 했는데요. 처음 녹음을 해놓고 한 일주일 뒤에 앞부분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